안녕하세요. 정신분석의 뜰입니다. 컴버그의 인격장애와 성도척에서의 공격성 보는데 오늘 7장 후반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7장 전반부 내용 우리 함께 살펴봤지요. 거기서 보면 무의식적인 의사소통 통로가 3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가 바로 자유연상을 통해서 우리가 상대방의 무의식을 알 수 있는 거,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거, 그거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전이가 막 올라오지요. 전이가 막 올라오면 우리 내담자들이 자신도 알지 못한 어떤 비언어적인 그런 태도를 통해서 자기의 무의식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측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거 하나하고 세 번째가 바로 역전입니다. 역전이를 통해서 우리가 내담자 속에 있는 무의식 안에 있는 대상관계를 우리가 조금 분석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어떤 강한 감정, 어떤 것들을 내가 막 느끼거든요. 그거 우리 분석가가 느끼는 정서들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내담자의 무의식 안에 있는 대상관계를 우리가 분석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컴버그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역전이 컴버그는 조금 더 포괄적인 역전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 또는 전이에 대한 분석가의 그런 무의식적인 반응 외에도 환자의 현실적인 삶이라든지 환자에 의해서 영향받게 되는 분석가 자신의 삶, 이 내 자신의 삶을 통해서 현실적인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내담자의 그런 역전을 통해서 내담자의 어떤 것들을 우리가 분석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좀 더 폭넓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이에 대한 분석과의 현실적인 반응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환자들은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가 있죠. 자기도 어렸을 때 경험했던 것들을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억압한다든지 해리시킨다든지 분열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방어 기제를 쓰는데, 자, 여기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 중에서 특히 미묘한 행동적 의사소통인 투사적 동일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이 정신병리가 심각할수록 이 투사적 동일시라는 방어 기제를 쓰거든요. 자, 이런 걸 사용해서 분석가에게서 어떤 정서를 막 유발시킵니다. 내 감정. 그래서 역전이가 우리가 느껴지는 거거든요. 자, 내 안에서 지금 증오, 나를 학대하는 엄마 아빠에 대한 분노와 증오, 그 어린 나이는 감당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막 억압시켜 놨어요. 억압시켜 놓으면 이제 분석가하고 치료 현장에 들어가면, 자, 이게 투사되어서 내 감당할 수 없는 걸 분석가한테 던집니다. 분석가한테 던지면 분석가가 그걸 느껴요. 똑같은 걸 느껴요. 왠지 알 수 없는 증오가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서 확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당황하지 말고 내 감정을, 내담자를 미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담자를 증오한다고, 내담자에 대한 그런 것들이 내 속에서 확확 올라오면 얼마나 우리가 당혹스럽겠습니까? 근데 이 증오의 감정들을 투사적 동일시를 통해서 역전이가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거에 진짜 분석가가 그 사람을 미워해서 느끼는 건 아니거든요. 그 내담자가 나한테 던진 거거든요. 자, 요걸 내가 잘 활용을 하면, 자, 내담자 안에 있는 대상관계를 우리가 잘 추적하고 분석해 들어갈 수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바로 투사적 동일시를 통해서 내담자가 상담가 안에 어떤 감정, 정서적 태도를 유발시키는 거거든요. 똑같은 걸 느끼게 만드는 거거든요. 요런 걸 통해서 우리는 내담자 안에 해리된 자기 표상, 그 다음에 대상 표상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내담자가 분석가한테 이렇게 투사한 것들은 바로 자기가 감당할 수 없었던 부분들, 그런 자기 표상, 대상 표상들을 우리한테 던져버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잘만 활용하면 우리가 좀 더 깊이 내담자를 알 수 있고 내담자의 정신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분석가의 상보적 역전이 반응에 대한 성찰적인 분석은요, 그 반응이 환자에게서 활성화된 내재화된 대상관계들이 투사된 겁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거지요. 이게 뭔가 느껴지는 이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잘 분석해보면, 성찰적으로 분석해보면 내담자가 감당할 수 없었던 엄마 표상, 부모 표상, 대상 표상을 던진 것이기도 하고요. 자기의 무력감, 수치감을 나에게 던진 것이고 자기 표상을 나한테 던진 것일 수도 있거든요. 요것들을 우리가 잘 투사된 내용들을 잘 우리가 분석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최적의 상황에서 분석가는 전이에서 환자가 보내는 무의식적인 소통을 통해서 발생한 어떤 정동적인 압력을 느낍니다. 정말 힘든 감정들, 정서를 느끼거든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많이 소진되어지거든요. 공허함을 느낀다든지, 수치심을 느낀다든지, 증오를 느낀다든지, 강한 성애적인 충동을 느낀다든지, 이걸 느끼거든요. 이걸 그냥 더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걸 경험해서 느끼고 분석에 들어가면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우리가 내담자의 깊은 정서의 세계를 우리가 좀 더 깊이 분석할 수 있고 온전히 내담자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고. 역전이를 잘 사용하는 것이 청진기거든요. 내담자의 무의식 세계를 우리가 이렇게
성찰에 들어갈 수 있는 청진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 이제 잘 할 때 우리가 그 사람 안에 있는 활성화된 대상관계를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환자들은요, 전이에서 활성화된 대상관계 안에 있는 대상표상을 실현하면서요, 자기 표상을 분석가에게 투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분석가에게는요, 대상표상을 투사하면서 자신은 그것과 짝을 이루는 자기 표상을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대하는 부모, 그 다음에 수치심을 느끼는 무력한 아이, 자기 표상. 요 대상 표상과 자기 표상이 짝을 이뤘잖아요. 상보적으로 이렇게 다시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분석가한테 대상 표상을 투사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때는 자기는 자기 표상을 실현해요. 근데 여기 또 순식간에 바뀌어버려요. 어떤 때는 분석가한테 자기 표상을 투사하고 자기가 이제는 강한 학대하는 부모가 되어서 분석가를 막 이렇게 비난하고 정지하기도 하거든요. 요런 상황들이 짧은 회기 안에, 짧은 시간 안에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분석가 정신 없습니다. 여기서 환자 D, 우리 컴버그 선생님이 분석한 그 사람이거든요. 경계선 환자예요. 근데 이 사람도 가학적이고 무시하는 부모 표상이 있고요. 무시당하고 학대받는 아이 표상, 자기 표상이 있어요. 요게 이제 번갈아 나가면서 어떤 데는 분석가를 나쁜 사람 만들고요. 어떤 데는 지가 나쁜 사람이 되어서 분석가를 막 비난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요런 것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예로 이제 그 컴버그 선생님이 분석한 예로 이렇게 잘 이렇게 설명하셨고요. 자, 다시 또 다른으로 넘어가면요. 내재화된 원시적 대상관계 안에 있는 상보적인 자기표상과 대상표상, 자기표상, 대상표상 이렇게 서로 상보적으로 묶여 있잖아요. 요것들이 이제 계속 활성화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이거는 순식간에 또 뒤바뀌거든요. 순식간에 뒤바뀌고 때로는 모순되는 이런 환자의 정서적 경험들을 분석가가 견뎌내는 것이 이게 치료의 핵심적인 중요성을 갖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참 힘들어요. 이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분석가를 막 칭찬했다가 너무 좋은 엄마를 만들었다가 거기 분석가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막 의존하겠죠. 막 의존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어느 날 또 그 한 시간 안에 또 순식간에 자기 마음에 드는 해석 안 해줬다고 분석가를, 나쁜 분석가를 만들어버리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대상표상과 자기표상이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니까 분석가가 그 속에서 소진이 되어지죠. 정서적으로 너무 많이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죠. 근데 이거 분석가도 참 견디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비난을 적나라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때 이 경계선 환자를 치료하는 거에 있어서 이거 분석가가 이 사람들의 정동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들, 표상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속에서 느껴지는 이 정동들, 이거를 견뎌내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석가가 잘 견뎌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 분석가가 참 이런 그 사람들이 좋은 걸 가지고 우리 공격하지는 않지요. 조금 해석이 잘못됐다고 너는 정말 실력 없는 분석가다는 등 인격적인 모독하는 말들을 막 하거든요. 이렇게 막 공격하고 어떤 때 또 성애적으로 접근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이 내담자의 정동을 분석가가 부인하거나 행동화하는 일 없이 막 화낸다고 같이 화내면서 쫓아내는 그런 행동화하는 일 없이 이게 빠르게 변화하는 환자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수용하고 견뎌내기 위해서는 컴버그 선생님이 전제 조건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분석가에게 이런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분석가가 분석 상황의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엄격하게 유지하고, 자, 분석 시간, 공간, 경계 엄격하게 유지하고 치료 시간 외에 사생활을 보장받으며, 자, 성애적인 충동이 막 올라오면요, 따로 만나자고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 충동에 대해서 따로 만나는 게 아니라 치료 시간 외에는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되고, 사생활을 막 전화도 막 걸어오거든요. 내 사생활은 보장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분석가의 사생활은. 그리고 회기 중에 신체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공격성이 액팅아웃돼서 나올 때 무섭거든요. 자, 이런 것들로부터 분석가가 자기 자신이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런 안전이 전제 조건이 되어졌을 때 우리 분석가가 좀 더 잘 견딜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1시간도 견디기 힘든데, 굉장히 힘든데, 이것이 바깥에서까지 연장되어서 따로 만나서 그런 것들이 연장되어진다고 생각하면 참 힘들지 않습니까? 1시간에는 집중적으로 견딜 수 있지만 바깥의 시간까지 액팅아웃 돼서 나오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분석 시간 안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지만 그 시간 외에는 나의 사생활을 철저하게 지켜라, 자기 자신을 지켜라, 이렇게 우리 컴버그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분석가가 자신 안에서 원시적이고 공격적이고 성애적이면 어떤 원시적인 공격성, 그 다음에 성애성, 섹슈얼리티 그런 것도 올라오지요. 그 다음에 의존적인 정동 상태가 활성화되는 것을 환자에 대한 공감적인 반응의 일부로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취약한 부분들이 막 올라오지요. 분노가 확 올라오고요. 정말 나도 같이 한 대 때리고 싶은 공격성도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막 섹슈얼리티,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고 성관계를 나누고 싶은 이런 것들이 팍팍 올라오고 의존적인 정동 상태가 이렇게 내 안에서 불러일으켜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사람이 불러일으켜진 거지, 이 불러일으켜진 이 강한 원초적인 감정이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적인 반응의 일부로 도망가지 말고 수용하면서 이걸 견뎌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분석하면서 절대로 액팅아웃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분석가가 행동하면 큰일 나죠. 자, 요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치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부인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 감정의 세계, 정서의 세계, 강렬한 원초적인 감정을 내가 수용하면서 분석해 들어가고 컨트롤하면서 내가 분석해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분석가는 분석 작업에서 자신의 창조성에 대한 확신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담자는 자꾸 이 경계선 환자들은 우리의 노력을 막 파괴하려고 하죠. 내가 기껏 분석해서 해석해 준 거 막 무시해버리죠. 그렇게밖에 못한다고 화내면 분석가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석가의 노력을 막 파괴하려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막 반격하고 폄하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 속에서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환자들의 그런 공격성에 대해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 파괴되어서 같이 넘어지면 안 되지요. 내가 무너지면 안 되죠. 튼튼하게 받아주고 버텨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내 안에 창조성에 대한 새로움이 되어질 거라는 거,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고 심리적으로 새 탄생이 이루어지고 이 사람이 치유되어질 거라는 거, 내가 옳다는 거, 이 사람을 잘 견뎌줘야 된다는 자신의 창조성에 대한 충분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지, 치료자로서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지 내담자의 이런 고통스러운 것들, 감정의 경랑들을 우리가 잘 받아내고 견뎌내 줄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전제 조건이 있을 때 우리 분석가들이 그 시간 안에 집중해서 내담자들의 그 고통들을 우리가 잘 받아낼 수가 있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나갈 수가 있다고 이렇게 컴버그 선생님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 덧붙여서 공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공감은 환자의 어떤 자아 동조적이고 핵심적인 주체적 경험과의 일치적 동일시, 환자가 느끼는 것을 똑같이 느끼는 일치적 동일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내담자를 공감하게 되죠. 요것뿐만 아니라 자, 환자의 자기 개념이나 대상 표상들에서 해리되고 억압된 또는 투사된 측면들과의 상보적 동일시, 아까 이제까지 얘기했던 거 있었지요. 해리되고 억압된 대상 표상들을 우리가 느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자기 표상들을 느끼기도 하죠. 투사적 동일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걸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요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을 때 우리 내담자의 그 상태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면서 우리가 치료를 더 깊숙이 이끌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요게 이 역전이가 느껴지는 거, 전이도 올라오고 역전이도 느껴지는 이거는 정신분석 치료의 핵심입니다. 아주 깊은 정동들이 원초적인 것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들고 지치게 만들지만 치료자로서 나 자신의 창조적인 어떤 확신이 딱 들어서 있으면 우리가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 컴버그 선생님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